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이슈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쉬어가고요. 애플 뉴스 뭐 들어보셨죠?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소비 지출, 그러니까 지출이나 고용을 좀 지금 할 거를 뒤로 연기할 수도 있다. 요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러졌고,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여파로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IT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그러나 또 다른 섹터들이 선전하면서 증시는 어쨌든 뭐 크게 빠지진 않고 견조한 모습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삼성전자가 그걸 이어가지 못했다는 게 좀 뭐 내심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더 한번 말씀해드리고, 먼저 오늘 보고서 몇 개 좀 소개해드리고, 어제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기획, SGC 에너지 이것도 많이 빠져 있죠. LG 지주회사, 그리고 그 SK 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엑시콘 이런 기업들이 좀 보고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익 IPS 이것도 좀 보고서가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아질 결심, 이거 한전 얘기예요. 한국전력. 그다음 한국전력 이제 좋게 보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황,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룹, 양극재,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가즈프롬이 유럽 가스업체들한테 우리 공급 못할 것 같다, 이런 좀 참 답답한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기획 같은 경우 우리 워낙 잘 알던 기업이죠. 그래서 제일기획 보고서가 나왔고 36,000원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참 실적 좋고 돈 잘 벌고 꾸준하고 뭐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기업인데 주가는 잘 안 가요. 너무 무겁고 방어주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 그래요. 근데 숫자는 깔 게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숫자는 정말 잘 나오고 3분기도 잘 나올 것 같고요. 해외 또 삼성전자 이쪽으로도 계속 광고비 들어가고, 그리고 그 광고주들이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가 제대로 되는지 효율, 그걸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제일기획은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작년 3분기부터 실적 잘 나오면 피크아웃, 4분기 잘 나오니까 피크아웃, 1분기 잘 나오니까 또 피크아웃. 아주 마법의 단어입니다. 피크아웃 계속 나오고요. 이번에도 그러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체력 자체는 향상됐다. 그래서 PER은 10.7배 정도로 저평가돼 있고, 뭐 굉장히 안정적인 방어주이면서 성장주이기도 하니까 꾸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걱정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맘 편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 이것도 많이 빠졌죠, 최근에. 뭐 안 빠진 건 없어요. 6월달 증시 특징은 다 빠졌어요. 전 종목이 거의.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살아나는 것 같고, SGC 에너지는 예전에 이게 발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천연가스나 이런 거 수입을 해가지고 이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요거를 한전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SMP라 그래요. 근데 요거를 가격을 상한선을 딱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죠. 왜냐면 너무 이제 전기료 그 한전이 적자가 크니까 발전 자회사로부터 이게 사오는 금액의 상한을 걸어버리겠다. 요즘에 러시아 원유 상한제도 똑같아요. 더 비싸게 못 사게. 그러니까 이 상한제가 딱 걸렸다는 거는 위로 못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있죠. 그래서 건설주가 되게 안 좋았던 것도 지난 몇 년간 분상제 때문이란 또 뭐 요인도 일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전력 요금에도 이걸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 나오고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다만 이제 이게 9월에 시행이 되는데 국무조정실의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심의에서. 그래서 일단 요런 민간 발전사들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및 집단 에너지 발전소에는 이거를 좀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 요구를 하는데 국무조정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주가 좀 부진한 편이고, 다만 그런 건 반영은 됐어요. 반영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뭐 많이 빠진 상태고, PER도 5배밖에 안 되고 배당도 거의 5% 가까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나쁠 건 없는데, 주가 올라가려면 저 S&P 상한제 요 리스크가 어쨌든 좀 해소는 돼야 돼요. 일부. 그래야만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8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요거 심의가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LG가 참 잊혀진 종목이죠. 참 괜찮은 기업인데 지주회사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근데 오늘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어쨌든 오늘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 유지했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건 지수가 폭락했는데도 버텼어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주주가치 재고 방안이 발표가 됐었죠. 아마 그 기대감 때문인 것 같고, 실질 가치 대비, 그러니까 자회사들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이 무려 62.3%, 너무나 과도한 할인을 받고 있어요. LG CNS라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 회사 그 IPO 이제 주관사 선정이 마무리돼서 아마 내년에 상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모멘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주회사가 이제 비상장 회사가 상장할 때는 그 가치평가가 재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 있고, 근데 상장이 끝나면 빠져요 또. 그 상장 전에는 오르고, 좀 그런 특징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물적 분할하고는 상관없고 이미 이제 자회사가 있는 거죠. 그거를 비상장인데 상장할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기존의 LG 주주들한테 만약에 LG CNS가 상장을 하면 뭐 신주 인수권을 주거나 매수청구권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일단 지금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물적 분할하는 회사를 상장할 때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거는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제 향후의 결과는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지주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상장할 때는 주가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 LG도 내년에 그럴지는 그건 뭐 알 수는 없어요. 그건 그때 한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올해는 이런 좀 이슈에다가 또 자회사 배당금, 그러니까 자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게 지주사인데 배당금 수익 이내라는 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로열티, 임대료, 뭐 지적재산권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계획도 발표했고, LG CNS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협력을 한다고 좀 언급을 했고요. 현금 1.9조인데 5천억, 요거는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 0.4조는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나머지 1조 가지고 신사업 투자하겠다라는 게 이제 LG의 지금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산분리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금융자산이 산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제조업이나 이런 거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없고요. 뭐 산업 회사도 마찬가지죠. 일반 지주회사가 뭐 금융회사 지분을 갖고 있기는 좀 어려운 구조죠. 네, 그런 걸 규제를 걸어놓은 거죠. 금융과 산업을 분리했다. 예. 그래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지되었던 뭐 일부 지주회사가 이제 벤처캐피탈 설립하는 거 있죠. 이게 뭐 이제 가능해졌대요.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예,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허들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대기업 집단들이 이 CVC가 벤처캐피탈이에요. 이 벤처캐피탈 설립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공정위에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언급을 했고, LG는 미국에 이미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근데 국내에도 이 벤처캐피탈 설립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1.9조 원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국내 기업형 벤처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해서 투자 성과를 내겠다라는 좀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LG그룹의 시가총액입니다. LG전자, LG화학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LG는 좀 버텼고, 그 이유가 이제 배당금 요게 좀 늘어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요게 벤처캐피탈입니다. 요게 기업주들 펀드 조성해서 벤처기업 투자하고요. 네.
그렇게 수익을 돌려받는 거고, 이게 LG의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밑에 LG전자, LG화학, LGU 플러스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LG 경영개발원, LG 스포츠, LG CNS, DNO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종속회사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신한의 이진명 연구원이 목표주가 낮췄고요. 2분기 실적은 너무 좋지만 배터리가 좀 아쉽다는 거죠. 참 배터리가 이게 쉽게 돌아서질 못하고 있고요. 메탈 가격이 너무 강했어요. 리튬, 코발트, 뭐 니켈 이런 것들이. 거기다 헝가리, 미국 공장, 신규 공장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로 실적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급락을 해버렸고, 배터리 사업 우려가 좀 원인인 것 같아요. 배터리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조금 일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본업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배터리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좀 매수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추정치나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일부 목표가를 낮췄지만 내용 자체는 일단 뭐 나쁘지 않다. 배터리만 돌면 되는 것 같아요. 배터리 사업이.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주가 부진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KB의 김동훈 연구원님이 그 삼성전자, 예, 요 보고서를 적었고, 정확히 그 성명석 연구원님 있죠. 하이투자에 PBR 1.5배는 갈 수 있다.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소비가.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0.94배. 거기가 0.94배 가면 47,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5배 정도면은 75,000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바닥은 확인됐고, 디램 가격이 8에서 10%는 하락을 했는데 내년 공급이 좀 감소할 것 같다. 그래서 업황 회복은 기대가 되고, 반도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좋게 보고요. 올해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3 판매가 좋고, 아이폰 14도 주문 증가가 좀 일어나면서 5.1조 정도 이익을 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3사의 생산 출하 증가율은 평균 15% 수준. 내년에 수요가 불확실한데도 공급 증가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늘 확률이 높아졌죠. 적어도 올해보다는. 예. 그래서 내년 반도체 수급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급은 줄고요. 수요는 완전히 정상은 아닌데 이제 완만하게 돌리는 거죠. 그럼 가격은 오르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 조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일단락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부품 주문 줄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재고 조정은 이어지지만 요거는 3분기 중에는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질 필요 없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충분한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이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좀 그 회복 좀 돼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일부 늘려볼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엑시코는 하이투자증권의 박사홍 연구원님이 반도체 후공정,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서 그 검사하는 거예요. 장비를 가지고, 검사 장비를 돌려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SSD 대용량, 이게 낸드 플래시죠. 영구히 저장하는. D램은 휘발성이죠. 저장은 하는데 오늘 컴퓨터가 켜 있을 때만 저장을 하는 거고, 기억을 하는 거고, 그게 꺼지면 이제 기억이 날아가죠. 휘발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메모리 쪽에 들어가는데, 뭐 주요 매출 비중은 SSD, 낸드 쪽, D램이 45%, 버닝 테스트, 이게 뜨거운 곳에서 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견디나,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고요. 점유율도 늘어나고, DDR5용 테스터 장비가 용량은 이렇게 높은데 가격은 두세 배 정도. 그래서 훨씬 경쟁력이 있죠. 그 삼성전자가 서버 쪽도 투자를 늘리나 봐요. 이쪽 SSD. 그러면 여기 테스터 수주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쪽이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메모리 쪽은 안 좋아요. 메모리 테스터는 일단 역성장은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올해 개발 완료된 비메모리 있죠. 비메모리 테스터 출하가 예상되는 23년도까지는 외형 성장을 좀 지속할 것 같다.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메모리 쪽, 이쪽이 주력인데 비메모리까지 지금 영역을 넓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책 선발 과정에서 이제 선발이 됐고, 삼성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대부분의 이제 평가를 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ER은 6.5배. 우리나라 국내 장비 업체들 그 테스터 검사 장비 하는 회사들 비해선 좀 쌉니다. 다만 실적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실적이 매년 안정적이진 않아요. 수주가 잘 되면 실적 좋은데 또 그게 안 되면 실적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유일한 단점은 인 것 같아요. 엑시콘에. 그래서 내용은 좋지만 저런 리스크 요인도 있다는 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엑시콘 자료입니다. 요런 이제 토탈 서비스 버닌, 버닌 같은 경우 이제 열 테스트 하는 거죠. 열을 얼마나 견디나. SOC는 이제 DDI, 이게 뭐 DDI 같은 경우는 구동칩이나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죠. 네, 저렇게 좀 생겼고, 스토리지 이제 한마디로 장비죠. 아니 그 저장 매체죠. 저장 매체 SSD. 여기다가 이제 SSD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플래시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지만 스마트폰은 이제 작은 거고, 보통 노트북과 이제 요즘에 컴퓨터에 저 SSD가 많이 채택되고, 일단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요 밑에 이제 메모리는 DDR5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를 연기해 가지고 좀 실망스러웠지만 뭐 어쨌든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원익 IPS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고, 오늘 주가도 좀 괜찮았었죠. 목표 주가 4만원 유지를 하고요. 모든 악재 다 반영됐다. 삼성전자의 P3 투자 축소, 양산 지연, SK하이닉스의 23년도 투자 금액 축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큰 폭의 좀 하락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양산 시점을 2개 분기 더 지연시켰고, 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투자에 대한 계획이 좀 그러니까 뚜렷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현재 반도체 장비를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해도요,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재들은 반영됐다. 분기 실적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2분기에는 P2 평택, 하이닉스 M16, 요게 이제 청주 공장입니다. 장비 매출이 인식이 될 것 같고요. 3분기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P3, 여기 낸드 사업부고, SK하이닉스 M15 등에 대한 매출 인식이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 성장세가 좀 지속되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P3, 지금 올해는 낸드 쪽인데 내년에는 D램 쪽도 같이 뭐 들어가서 일단 고객들의 신규 투자분에 대한 이제 매출 인식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ER도 싸고 미세화가 심해지면서 난이도가 급증해서 고객사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D램 설비 투자 금액이 과거 대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뭐 되고 있고, D램 시장 내 동사의 점유율 상승세도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싸고요. 그리고 좀 미세화, 굉장히 얇게 만들거든요. 작게. 요게 하다 보니까 장비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갔고, 근데 그 정도 난이도급의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원익 IPS죠. 그리고 설비 투자 금액도 낮게 유지되고 있고, 이런 악재들은 다 반영됐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는 하향되지만 주가는 강한 반등 보일 것 같다. 요게 이제 그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점입니다. 1.6배까지 PBR 기준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PER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익 IPS는 항상 뭐 좋은 소리 잘 못 들었죠. 뭐 맨날 안 좋다, 주가 빠진다. 그렇지만 정말 오랜만에 긍정적인 코멘트.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아질 결심은 이제 유틸리티 메리츠의 문경훈 연구원님이 한전에 이제 요금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적자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올릴 일밖에 안 남았고,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기준 연료비 인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어쨌든 전기요금 이제 정책을 좀 바꾸려고 하죠. 원가주의에 기반해서. 그래서 요금 인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고, 워낙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도가 되게 낮고 경기 방어주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또 수혜도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완전히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원자재 가격, 그 중에서도 뭐 천연가스나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한전 주가에는 긍정적이죠. 한전은 이제 그런 걸 수입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그 비용 부담이 좀 감소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나 다른 부분들이 어쨌든 좀 이렇게 완화가 좀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전기요금까지 이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거죠, 사실. 근데 사실 한전을 막 장기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뭐 올해도 20조 적자, 내년에도 적자인데,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속도면 이거를 전기요금 올린다면. 그리고 너무 싸다. PBR, 그러니까 싼 거는 요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옛날에 적자 났을 때 2008년부터 2013년 이 구간에서 PBR이 0.3, 0.5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낮아요, PBR이. 그래서 지금 좀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뭐 수익성이 더 안 좋긴 하지만 역대급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나 뭔가 이제 분위기는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진한 파란색 선이 밸류에이션인데 PBR인데 옛날보다는 좀 낮은 데 있죠.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생산 차질 영향 업데이트인데,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275.6만 대, 전망 기준으로는 362만 대. 스텔란티스, 도요다가 뭐 생산 차질 물량이 좀 발생을 했고, 감산 계획 때문에 7월 3주 생산 차질 물량은 어쨌든 전주 대비해서 10만 대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도요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반도체 수급 차질이 좀 겹쳐지면서 이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 차질 물량이 증가했대요, 일본이. 근데 반면 한국과 중국은 계속 증가하죠. 뭐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반도체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국 자동차 메이커는 리오프닝 수혜, 정부 신차 부양책 효과,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서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오히려 감산하면 좀 안 좋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오히려 생산량을 자기네 이제 주력 제품에 맞게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기준 생산 차질 물량이 원래 464만 대인데 올해는 지금 275만 대니까 확실히 작년보다는 뭐 아직도 높긴 하지만 이 비중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31년까지 고성장할 걸로 좀 전망을 했고요. SK증권에서 연평균 24%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요즘에 셀트리온 주가 괜찮죠. 아마 저런 보고서에 좀 기인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원인은 당뇨병, 자가 면역 질환, 암 유병률,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암이죠. 암. 암은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별로 구분했을 때 항암제가 제일 많대요. 40%. 그렇게 보시고, 최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워낙 경쟁도 심하고 약가이나 우려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2등 업체가 3등에 밀리고 막 이런 경우도 워낙 많았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어쨌든 저런 이제 이슈들을 봤을 때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시장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까 뭐 한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전도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대장은 한국전력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요 메리츠 연구원님은 우호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예, 차량용 반도체 했었고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아무튼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이게 뭐 반도체처럼 과점화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현대중공업그룹이 친환경 선박 기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법이 좀 강화돼 가지고 이제 등급제를 시행해요. 그래서 등급에 좀 낮거나 미달되거나 이러면은 배를 실어서 이제 갈 때 탄소 배출이 많으면 이걸 규제해 버립니다. 강제적으로. 그거를 내년부터 시행을 해요. 중고 선박까지.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규제를 충족시키려면 기존의 그 선박 추진 연료를 대체할 다양한 대체 에너지가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당장 쓸 수 있는 건 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지금도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중공업그룹이 그 덴마크의 머스크로부터 이런 수주를 받았어요. 그 메탄올 선박. 그리고 LNG 쪽에 있어서 뭐 최강자 중에 하나고, LNG 추진성 거기 들어가는 뭐 엔진까지 다 만드는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주목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좋다 나쁘다 떠나서 조선주는 내년이에요. 내년에 이런 환경 규제 이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LNG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또 모멘텀들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설명을 좀 했나 봐요. 그리고 환경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면 이건 중국 업체들이 쉽게 못하는 분야입니다. 약간 고부가치 선박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이 좀 이 시장을 선점해서 오랜 기간 동안 효익을 좀 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선박을 직접 만든다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이죠. 자, 그리고 양극재가 요새 LNF 에코프로그램 주가 좀 부진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 물량은 감소했어요. 이게 점점 판가도 이게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양극재 판가 오르긴 올랐는데 3.2% 성장세가 둔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니켈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니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요게 수출량이거든요. 빨간색이 양이 줄어버렸죠. 단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에너지 문제나 이런 물가 때문에 양극재 판매 가격은 올렸는데 수출량은 줄어든 거죠. 그럼 결국엔 이게 꺾여요. 수출 가격이 결국엔 꺾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극재가 약한 이유는 알겠죠. 실제 데이터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양극재 원 소재거든요. 요게 빨간색이 양극재 판가예요. 위에가 니켈 가격입니다. 아니, 리튬 가격. 밑에가 니켈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죠. 니켈 가격이 먼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양극재 판가도 좀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불확실성만 높였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님이 유럽 가스 업체들한테 러시아 가즈프롬이라고 있어요. 뭐 세계 최대 국영 기업 중에 하나죠. 가스를 유럽에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인 가스프롬이 그 천연가스 선적 물량을 몇 주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을 했대. 그러니까 못 주겠다. 뭐 러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가 천연가스를 저기 유럽의 각국에 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못 하겠다고 좀 선언을 한 거죠. 근데 불가항력은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나 양측이 이례적 사건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이행 책임을 회피해 줄 수 있는 수단이래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노드스트림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독일로 쏴줘야 되거든요. 지금 중단됐죠. 왜? 10일 동안 전기 보수. 우리 뭐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22일부터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 어떡하나. 이 우려가 있어요. 근데 더 이게 의심이 되는 건 중국에는 막 뿌려줘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해서 중국에는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공급되고 있대요. 역대 최대치로. 유럽은 잠그고 중국은 주고, 이건 뭔가 문제 있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오펙 회의가 이제 8월 3일에 열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증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이 노드스트림 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유럽이 난리 납니다. 또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8월 3일 중요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중요합니다. 8월 3일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 증산 여부.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러시아가 가즈프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스 공급할지. 근데 가스 공급을 안 하려고 하는지 지금 불가항력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죠.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좀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이 부분, 그러니까 유럽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제일 문제예요. 그 유럽 그걸 결정짓는 게 러시아인데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 현대 기아가 무려 24만 8천 대나 팔았어요. 잘했죠. 테슬라의 반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자, 이제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장이 지금 이제 막 끝났고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2370포인트, 한 4포인트 정도 약보합에 끝났고요.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코스닥 개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닥이 782포인트까지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힘든 장이 그동안 좀 펼쳐졌지만 그 약세장이 조금 진정되면서 약간 뭐 마치 이런 구간처럼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좀 반등은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좀 견조했고 뭐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외국인이 결국 샀네요. 예, 왜냐면 장중 내내 팔다가 막판에 사면서 4일 연속 샀고, 오늘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예, 환율이 좀 떨어진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엔달러가 이게 떨어져야 돼요. 쭉 빠져주면 좋은데 이 엔화가 너무 약해요. 여기 보시면 엔달러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이러니 우리나라 원화가 약할 수밖에 없죠. 같이. 예, 근데 얘가 좀 꺾여줘야 우리나라도 숨통이 튈 텐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막 비정상적인 흐름이 너무 많아요. 예, 올해 들어와서 더더욱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투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상은 항상 끝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일 문제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유럽이 뭐 한마디로 지금 그 가스를 뭐 잠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뭐냐면 이거 제가 그냥 여기다 캡처를 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잠시만요. 여기 독일이 있잖아요. 독일. 여기가 이제 독일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독일인데, 이 독일이 원래 그 러시아로부터 노드 스트림이라고 있어요. 이게 노드 스트림. 이게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습니다. 원입니다. 노드 스트림. 이거 봤는데 이것도 이제 모자라니까, 옛날에 독일이 그 메르켈 총리 있을 때 이제 가스의 맛을 봤어요. 너무 싸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발트해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안 있죠. 이제 아예 직방입니다. 이건 직통이에요. 직통. 이게 노드스트림 2입니다.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가동을 안 합니다. 왜? 뭐 전쟁도 나고 미국이 엄청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적 문제 있죠. 미국은 LNG를 유럽에도 수출하고 아시아에도 수출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미국은. 근데 독일이 이렇게 둘이 짝짝꿍 해버리면 뭐 수출할 길이 없죠. 셰일가스 엄청 생산하잖아요.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LNG로. 왜냐면 배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안 됩니다. LNG로 해야 돼요. 예, 지금 이 상황인데 전쟁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것마저도 지금 끊어버렸죠. 그래서 10일 동안 보수 기간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재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LNG를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재고도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안 좋아했어요. 그동안 러시아에 기대 가지고 너무 편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항상 이게 그 뭐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태양광도 뭐 풍력 아니면 천연가스 뭐 심지어 석탄 뭐 물론 친환경은 아니지만 이런 게 고르게 배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가 하나가 삐끗거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살다 보면 뭐가 하나씩 뭐 안 될 때가 있고,
그죠? 몸이 갑자기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회사 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백업이 있잖아요. 뭐 야구도 그렇죠. 내가 다쳤을 땐 뒤에 후보 선수가 커버를 해주고, 그죠?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나가지만 뭐 방송 나갈 때도 이제 제가 혹시라도 못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작가분들이 막 찾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그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백업들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백업. 예, 할 수 있는 모든 뭐 그건 인생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시스템 다 똑같아요. 근데 독일은 백업이 없어요. 아예 그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러시아랑 손잡고 천연가스 하겠다. 지금 백업 없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좀 망가지려고 그러고 이탈리아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유로화는 박살나고 이게 이것 때문이에요, 원인이. 근데 LNG를 그래 수입하면 되는데 LNG 비싸거든요. 터미널도 없어요, 심지어. 배로 실어서 여기다 주기도 힘들어요. 되게 애매하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설치하는데 3, 4년 걸리니까 FSRU라고 우리 공부했죠. FSRU 기억나세요? 중고 LNG선이잖아요. 중고 옛날 거. 예, LNG 선박 옛날 개조해서 요거를 하면 LNG를 여기서 기체로 만들어서 독일에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들한테 호재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막 빅사이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다 내년에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또 그 환경 규제가 좀 있어요, 선박. 뭐 이런 게 겹쳐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조선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사단이 났냐 이거예요. 엔화는 엔화대로, 유로화는 유로화대로.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 나는 거죠. 유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망가지고. 이게 비정상인데 유럽이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옛날에 뭐 우리 한국 그러잖아요. 유럽 가면 유럽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막 멋있고 잘 사는 나라들 몰려 있고 선진국이고. 근데 허당이에요, 허당. 이게 실제로 보니까 그때 코로나 때 보셨죠? 코로나 위기 터질 때. 그 다음에 이번에 에너지 문제. 백업이 없는 그런 지금 환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유로가 휘청거리면 이게 한국 경제에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 달러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유럽이 이런 리스크를 좀 탈출해야 되는데 참 피곤합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극복하겠죠. 전쟁이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쉽진 않고, 예. 그래서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V자 반등, 막 급등 계속 가길 바라지만 사실 솔직히 쉽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이겨내야죠. 시간 가지고 이겨내시면 분명히 해결된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환율 관련해서 한번 좀 그런 거 설명을 좀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주식 좀 샀고요. 네, 뭘 많이 샀냐면 오늘 자동차 많이 샀고요. 오늘 자동차주 좋았고 조선주 좋았고요. 화학주 좀 샀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는 다 팔아버렸어요. 전기전자는 오늘 애플 주문 축소, 아니 주문 축소는 아니고 그 지출, 투자, 뭐 고용 감소액이 나오니까 전기전자는 오늘은 좀 문매를 맞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업종별 섹터 쪽으로는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좀 좋았고요. 그 HPSP 아시죠? 예, 이것도 오늘 올랐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조심하자, 흥분하면 안 된다. 공모주 하신 분들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뭐 많이들 청약하실 것 같은데 여기 폐배터리 관련주 기억나세요? 코스모와 여기 가장 대표 기업이죠, 코스모하게. 그래서 오늘 급등했어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저 테마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세요. 예. 아무튼 성일하이텍 상장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개발주 유가 올랐고요. 자동차 대표주 오늘 자동차 대표주 다 좋았어요. 전반적인 분위기 다 괜찮았고, 니켈 관련주 좋았고, 항공기 부품주, 드론주, 방산주는 이제 폴란드 뭐 수출 얘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도 오늘 좋았습니다. 여기 에코프로도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폐배터리 그쪽 섹터로 좀 보시면 되겠고, 골프 관련주도 오늘 모처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정유업체는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류업체들 오늘 휠라홀딩스가 진짜 오랜만에 갔네요. LF, 휠라홀딩스 이런 기업들 좋았고, MLCC 업체들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2차전지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요. 은행주들은 근데 제주은행이 혼자 가서 뭐 다른 은행주가 뭐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영상 콘텐츠, 임플란트 쪽 오늘 레이가 좀 많이 올랐네요. 레이가 아까 보니까 실적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레이가 진짜 오랜만에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기호, 바텍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좀 좋았고, 철강주도 정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부진했지만 반등했고, 제약주, 뭐 태양광 에너지도 오늘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관련주, 여기에 원익 IPS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태양광이라고는 좀 그렇고, 오늘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 보고서 영향인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게임주, 뭐 인터넷, 게임, 뭐 손해보험 다 고르게 반등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오늘 좀 빠졌고, 조선기자재는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아마 조강 ILI 요거 때문인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조선주 뭐 성광밴드, 동성화인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섹터는 다 괜찮았어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항공주는 이제 점점 해외여행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확진자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리오프닝주가 다시 힘들어지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 좀 쉬었고, 오늘 제일 아쉬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이 정도면 선방한 건데 아무튼 좀 연속 상승이 못 나온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는 좀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우가 좀 올랐고,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도 어제 좋았다가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면세점도 다시 쉬었고, 뭐 편의점 이런 쪽도 약간 좀 쉬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런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괜찮았다. 뭐 확실히 한국 시장이 조금 뭐 세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힘없이 그렇게 막 기업들이 뭐 무너지고 뭐 그런 거는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분위기 자체는 뭐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뉴스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 보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낸드 공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보류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뭐 지금 애플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자 계획을 약간씩은 좀 줄이려는, 아니면 늦추거나, 근데 이건 업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막 그냥 계속해서 막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좀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레나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공급 조절을 하면서 좀 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공급이 늘질 못해요 이러면.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안 쓰면 소부장 기업들한테 안 좋지 않을까 하긴 한데, 아무튼 워낙 근데 그 전부터 미리 주가들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주가에는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는데 뭐 좋은 뉴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업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양광주들이 좀 강했던 게 아마 오늘 좀 강했잖아요. 근데 앨런이 뭐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언급을 했나봐요. 제가 이거는 한번 그때도 한번 여러 번 설명드렸죠. 보고서 보면서 너무 중국 의존도 높다. 80%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태양광도 다변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오늘 기사가 떠버렸죠.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이 이건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로이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너무 중국에 쏠려 있는 걸 싫어해요. 지금 미국도. 그래서 나온 거고, 열받는 거죠. 한국 공매도는 주가 조작이다.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떠나서 저는 공매도는 한국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시장에. 왜? 한국 시장은 이 공매도 때문에 더 늘려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주가 오르는 거. 뭐 예를 들면 공구음원 같은 거 옛날에 노터스인가요? 뭐 몇 배씩.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공매도를 해도 돼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겨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오버했잖아요. 막 퍼가 막 100배 넘고. 근데 삼성전자 PER 8배짜리를 안 좋다고 거기서 공매도 또 쏟아지고, PER 2배짜리를 공매도 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공매도의 역기능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공매도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으니까 금지하기가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서킷 브레이커 발동해서 공매도 너무 많으면 일정 기간 금지 딱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공매도 그 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낮추고 이렇게 좀 해줘야죠. 근데 지금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런 기사가 나올만 하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도 얼마나 공매도 때문에 좀 분통을 터뜨리십니까? 저도 그래서 공감을 하고, 뭐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하는 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개인과 외국인에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외국인도 무기한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고 90일 안으로 맞춰줘야 돼요.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 없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국제 또 스탠다드 기준에 의하면 뭐 공매도는 뭐 웬만한 국가는 다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만 또 안 하는 것도 뭐 정부 입장에서 그러겠죠. 그러면 룰이라도 좀 맞춰줘라. 그리고 비상 상황에선 공매도 자동 금지. 그러니까 뭐 얼마큼의 시장이 빠지거나 이러면 정부가 개입 안 해도 자동으로 서킷 브레이커 그거거든요. 공매도가 자동 금지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 도입하면 좋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특정 기업의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공매도 자동 금지. 뭐 일주일간, 2주일간 이런 거 하면, 아니면 한 달간. 예, 그럼 훨씬 더 나아지실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공시 오늘 테스가 자사주 취득 공시 하나 떴어요. 테스 아시죠? 반도체 장비 100억 정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2.5니까 5% 꽤 큽니다. 제이스텍이라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회사가 91억 정도 되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다.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또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